오늘은 올해 초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동산 P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 PF가 뭔지, 또 어떻게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의미부터 아셔야 하는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장래 사업성과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래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건데 그 아파트를 분양하면 분양대금이 들어오니까 그 분양대금을 담보로 현재 돈을 빌리는 거죠.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볼까요? 어떤 걸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지사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다고 생각해보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수월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우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전국 곳곳을 돌아다닌 결과 여러분이 좋은 땅을 찾았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땅을 이제 돈 주고 사야 하는데요. 이 땅의 가격이 1,000억 원인데 300억은 여러분 돈, 700억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이 대출을 브릿지 론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설명드릴 본 PF 대출에 들어가기 앞서 빌린 다리 대출이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은 이 땅을 사기만 했지 아직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는 허락은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허락을 나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보통 1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인허가 기간도 지자체마다 그리고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인허가가 나기 전 토지를 사기 위한 대출을 브릿지 론이라고 합니다. 또 인허가가 날지 말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은행과 같은 1금융권에서는 브릿지 론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에서 이 브릿지 론을 취급합니다. 자, 아무튼 빌린 700억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하는데 들어올 현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앞으로 낼 이자까지 포함해서 대출을 700억보다 더 받는데요. 금리가 5% 정도라고 해보면 1년 이자만 35억 원,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이자만 105억 원이 더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은 총 805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2년부터 금리를 갑자기 올리기 시작했었죠. 처음에는 이자율이 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갑자기 오르니 10% 이상 이자율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들어오는 현금은 없는데 나가는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브릿지 론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겠죠. 자, 이제 나라로부터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으니 아파트를 한번 지어볼까요? 여러분은 건설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요. 건설사와 잘 이야기를 한 결과 평당 300만 원의 아파트를 짓기로 해서 공사 비용은 총 2,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니 평당 2,500만 원 수준이어서 평당 2,500만 원에 분양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분양 수입은 총 4,250억이라 하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수입과 비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당 2,5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했으니 총 수입은 4,250억 원입니다. 비용을 보면 토지 사는데 1,000억 원, 브릿지 론 이자 105억 원, 그리고 공사비 2,100억 원 해서 총 3,20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면 여러분의 수익은 1,045억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3,205억 원 중에서 실제로 들어간 여러분 돈은 300억입니다. 수익률이 3.5배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엄청나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시장이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인허가도 났고 공사비와 분양가도 정했으니 여러분이 받은 이 높은 금리의 브릿지 론을 은행에 가서 금리가 낮은 본 PF 대출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총 비용 3,205억 원 중 여러분 돈 300억을 뺀 2,905억을 대출로 받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선분양 제도는 아파트를 다 짓기도 전에 분양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지어진 아파트가 아니고 모델 하우스에 가서 아파트 계약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는 돈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되니까 2,905억 모두 대출을 안 받고 1,500억 정도만 대출을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은행은 정말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잘 될 것 같아서 들어오는 걸까요?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선 은행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힐스테이트, 자이, 아이파크, 롯데캐슬 등 아파트 브랜드는 다 유명한 건설사들이 짓는 건데요. 은행은 이 건설사도 보고 대출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죠. 만에 하나 사업이 잘 안 되면 누군가한테 돈은 돌려받아야 하는데 돈이 많은 건설사에게 책임을 지게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은행은 건설사한테 이것저것 많이 부담을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책임준공 의무인데요.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사업이 망해서 공사가 멈추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땅을 경매에 내지도 못합니다. 땅 위에 무언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은행은 건설사한테 사업이 아무리 망해도 위에 건물은 꼭 지어놓으라고 의무를 지게 하는데요. 이것이 책임준공 의무입니다. 만에 하나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짓다만 건물이 있는 땅이 아닌 아파트가 있는 땅을 팔면 회수가 빠를 테니까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 문제점인데요. 건설사는 사업이
사업이 망해서 공사비를 못 받더라도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공사비가 아까 2,100억 정도라고 했는데요. 건설사는 들어오는 돈 없이 2,100억을 써야 하는 겁니다. 사업장 한 개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돈을 내고 지으면 되지만 사업장 여러 개가 문제가 생기면 내야 할 돈이 산더미처럼 불어나겠죠. 자, 이제 착공도 했으니 분양을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분양률이 저조한데요. 분양률이 40%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총 수입 4,250억에서 40%인 1,700억만 수입이 되는 건데요. 이러면 매우 곤란하겠죠. 들어올 돈은 1,700억인데 나갈 돈은 3,205억이니 1,505억 원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이 들어오는 돈 1,700억은 무조건 은행한테 빌린 대출의 원리금부터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은행한테 1,500억을 대출을 받았으니 은행 돈 1,500억을 갚고 나니 200억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200억은 건설사가 바로 가져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1,505억 원이라는 빚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이게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사업성을 정말 면밀히 파악해서 분양이 잘 되는 곳에 지은 게 아니라 아파트는 무조건 100% 분양이니 아무데나 지었다가 분양이 안 되면 막대한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분양이 안 되는 경우 은행은 여러분께 할인 분양을 하라고 하는데요.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 원리금을 다 못 받게 되면 손해니까 아파트를 싼 가격에 팔게 해서라도 원리금을 다 갚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예상했던 수입인 4,250억이 이제 3,500억으로 줄게 됩니다. 그러면 제 수익이 295억 원으로 줄게 되겠죠. 아직은 괜찮습니다. 수익권이니까요. 할인 분양을 하긴 했지만 아직 그래도 295억이라는 돈을 벌 예정인 여러분은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갑자기 세계에서 전쟁을 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 철근이나 콘크리트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건설사는 평당 300만 원에 공사 못하겠다고 평당 500만 원으로 공사비 재협상을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처음 계약과 다르니 공사를 멈추고 다른 건설사를 구하겠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른 시공사를 찾는데 1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기간 동안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대출이자는 계속 나가게 됩니다. 시간을 끌수록 손해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시공사를 찾아도 이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니 여러분이 처음 계약했던 평당 300만 원의 공사를 해줄 건설사는 찾기 힘들겠죠.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여러분은 평당 400만 원의 재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을 다시 정리해볼까요? 토지비 1,000억 원, 브릿지 론이자 105억 원, 그리고 공사비 2,8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총 비용이 3,905억 원이 되는데요. 아까 수입이 3,500억으로 줄었으니 이제 여러분은 아파트를 다 지어도 405억을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하나라도 잘못되게 되면 이익은 빠르게 감소하고 손해는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PF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올해 초 우리나라를 흔들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은 PF 시장이 예전보다는 많이 안정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미분양이 터지고 위태위태한 건설사들도 많으니까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